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병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륜구동, 후륜구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FF, FR, 무게배분, 뻔한 얘기는 다 건너뛰고요. 좀 잘못 알려진 상식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륜구동은 겨울의 주역이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떻게 타고 다니는 걸까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겨울도 길고 눈도 많이 온 80년대 중반까지 볼보는 죄다 후륜구동이었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 외 유럽에도 후륜구동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낮고 사망률도 더 낮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윈터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를 쓰면 다 해결이 되는 걸까요? 물론 타이어를 잘 이렇게 바꿔서 쓰는 그런 요령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문제는 후륜구동을 많이 접해봤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능숙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후륜구동을 거의 다룰 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륜구동만 다뤄왔기 때문입니다. 해보지 않은 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자동차 이용하는데 큰 차이 있겠나, 후륜구동이 그냥 쥐약이고 전륜구동이 눈길 뒷길에서는 유리하지,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후륜구동은 왜 다루기가 어려울까요? 후륜구동은 오버스티어가 더 많이 빈번히 강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후륜구동에서 다루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후륜은 오버스티어 발생하면 카운터로 잡으면 된다던데요. 전륜은 언더스티어 강하게 일어나면 방법이 없다던데, 후륜이 구면에서 카운터 스티어만 배우면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륜이 있고 후륜이 있는데 똑같이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할 때 어떤 차가 더 다루기 쉬울까요? 네, 전륜입니다. 왜 그럴까요? 후륜 쪽에 구동축이 걸려있기 때문에 구동축에서 강한 트랙션이 발생을 하다가 트랙션 상실로 슬립이 일어나는 오버가 발생할 때 강하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건 액티브 오버스티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워요. 강하게 일어나고 빠르게 일어나니 당연히 잡기 어렵습니다. 전륜은 어떻습니까? 전륜은 후륜이 따라가는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전혀 적재에 관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기본적으로 4개의 트랙션이 고르게 지면을 잘 물고 돌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후륜도 구동만 안 걸릴 뿐이지 적재는 작용하지만, 이게 구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패시브, 수동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륜차에서 발생하는 오버스티어는 패시브 오버스티어입니다. 당연히 발생하는 속도나 강도가 후륜구동에 비해서 약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정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륜구동에서 발생하는 오버스티어를 카운터 스티어로 잡기가 더 쉽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카운터 스티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죠? 오버스티어가 일어날 때 카운터 스티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무방비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잘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일단 후륜차를 많이 안 타봤고, 많이 안 타보니 해볼 기회도 없고, 또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서킷도 많이 없고,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가선도로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카운터 스티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운터 스티어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가 오버스티어를 발생시키게 될 때, 오버스티어라고 하는 거니까 스티어, 조향이죠. 오버, 조향을 많이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값에 맞춰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난 요만큼 5도를 돌리려고 했는데 10도, 15도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를 기점으로 지금 왼쪽 코너를 돌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돌린 만큼보다 더 돌아가니까 왼쪽으로 지금 차가 미끄러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슬립이 나는 원인은 후륜에 있는 거예요. 후륜이 적지를 트랙션을 상실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관성의 힘을 적지가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는 것만큼 이렇게 밀려나가고 있으니까 꽁지가 지금 슬립이 나는 겁니다. 운전자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꽁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꽁지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카운터 스티어는 꽁지를 보고 꽁지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주시는 게 카운터 스티어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틀어야 되느냐, 얼마나 오래 틀어야 되느냐는 경험으로, 다시 말해서 몸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오버스티어가 발생했을 때 꽁지가 이쪽 오른쪽으로 도니까 스티어링 휠도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서 카운터를
주시면 일단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하시고, 뭐, 가능하시면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게임,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 이 슬립 날 때, 오버 스티어 날 때, 카운터 스티어를 잡는 연습을 한번 가상으로라도 해보시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대응을 잘 하실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으로 오버가 났을 때, 자동차의 자세를 잡는 카운터 스티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후륜 구동에서 뒤가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상당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반면에 이 후륜 구동이 익숙한 유럽 사용자들은 후미가 좀 이렇게 돌더라도 슬립이 나더라도 카운터 스티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뭐 자세를 곧잘 잡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웬만큼 뭐 눈이 많이 오거나 노면 상태가 극악이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럭저럭 후륜 구동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더 극명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후륜 구동은 겨울에 또 노면이 미끄러울 때 취약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더 도드라지는 경우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전륜 구동에서 전륜 쪽에 출력이 걸리게 되면 견인력이 더 좋아지니까 눈길이나 뒷길에서 전륜 구동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후륜 구동이라고 해서 꼭 취약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후륜 구동은 왜 재밌을까요? 전륜 구동에 비해서 후륜 구동은 재미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차피 코너 돌아 나갈 때 가속 페달을 안 쓰고 브레이크만 사용을 하는데 뭐 제동 쓰는데 전륜이도 후륜이도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속도 줄이면서 제동으로 돌아나가는 느낌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뭐가 후륜이 재밌다는 거야?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쿼트 현상입니다. 자동차는요, 이 가속을 진행할 때 이 무게 중심, 다시 말하면은 하중 이동이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물체는 관성의 힘에 따라서 그 힘으로 나아가려는, 다시 말하면 그 속도를 유지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성을 이기려고 하던 저항하려고 하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제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무슨 말이야? 에너지를 줄이는 건데? 아닙니다. 관성을 저항할 때도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제동할 때 열이 발생하잖아요. 브레이크 로터하고 패드에 열이 발생하는 건 제동을 할 때 사용했던 에너지가 에너지 볼륨 노축이니까 열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열로 변환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가속할 때 에너지가 사용이 되면서 차가 발진을 되죠. 관성을 이기면서 하중이 뒤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뒤가 무게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이쪽으로 하중이 걸리게 되니까 차는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스쿼트! 다시 말하면 스쿼트 아시죠? 웅크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차가 웅크리면서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를 눌리게 됩니다. 전륜 구동은 구동축이 이쪽에 있는데 앞바퀴가 들리면 트랙션에 손실이 일어납니다. 접지에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출력이 지면에 전달이 원활하게 안 되죠. 그러면 접지가 상실되는 만큼 출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출력 손실이 일어나요. 그러면 100마력, 150마력, 200마력 이 정도 일상적인 차 같은 경우에는 가속감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뭐 발진을 하더라도 스쿼트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지 상실 비율이 적은데, 그래서 운전자가 뭐 전륜이든 후륜이든 뭔 차이야 할 수 있는데, 이게 300마력, 뭐 350마력, 400마력으로 막 올라가 버리면 이 차이가 굉장히 극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0마력 넘어가는 고출력 스포츠카가 전륜 구동인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몇몇 차종, A45, AMG나 뭐 몇 개 차종을 외에는 거의 다 후륜 구동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앞쪽에 넣으면 뭐합니까? 급가속 시 앞쪽이 스쿼트로 들려서 트랙션 손실로 인해서 출력 손실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500마력 넣어봤자 이 트랙션 손실이 30%만 일어나도 150마력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륜 구동은 급가속을 할 때 이 출력을 원활하게 출력 손실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출력 차에 적합한 방식이다. 그래서 고출력차 후륜차는 재밌다. 원인이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반대 현상입니다. 노즈 다이브라는 현상인데요. 노즈 다이브는 스쿼트의 반대입니다. 제동을 걸게 되면 하중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눌리게 되니까 코가 다이브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뒷바퀴가 트랙션을 잃고 앞바퀴 쪽으로 무게, 하중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전륜 구동은 앞쪽이 무거운데 거기에 제동이 걸리면서 앞쪽에 무게가 더 들어가니까 이쪽 상태가 굉장히 좀 하중 부담이 심각해지고, 이쪽은 뭐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보통 브레이크도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물리법칙을 감안해서 7:3 비율로
세팅을 합니다. 전륜 쪽에 7의 비율을 넣고 후륜 쪽에 3 비율을 넣는데 이 제동 힘에 따라서 전륜이 8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뭐 상황은 다양합니다. 가뜩이나 앞이 무거운데 이쪽에 더 무게 부담이 노즈다이브로 쏠리게 되면 고른 안정적인 제동력이라는 것은 네 바퀴의 마찰력이 고르게 작용을 해야 제동력도 안정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100마력, 200마력대 이상적인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노즈다이브 현상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날 확률이 그런 환경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마력, 400마력 고출력 차들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제동도 급하게 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노즈다운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 제동 밸런스가 전륜 쪽에서 전륜 구동일 경우는 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후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무게가 쏠리더라도 무게 배분 자체가 뒤쪽으로 비중이 더 가 있기 때문에 보통 5대5인 경우도 있고 55대 45 경우도 있고 아무리 안 좋아도 6대 4까지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네 바퀴의 마찰력이 그나마 전륜에 비해서는 더 고르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제동 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제동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 운전에서 더 안정감 있는 제동력을 확보하기가 쉽다. 그래서 재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요소는 이제 이 전륜 쪽에 구동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에 따라서 조향, 스티어링에 따른 반응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그 전륜 구동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 샤프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으면 구동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전륜 구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바퀴에 들어가는 부품이 드라이브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샤프트가 구동을 전달할 때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향각도 넓게 설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 구조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부품 수가 늘어나고 구조가 복잡해지면 조향이 가볍게 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 단순히 구조만 복잡해지고 조향 각도 자체가 뭐 적다 그래가지고 뭐 이 선회력 자체가 뭐 방해를 받는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코너를 돌아 나가실 때 환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R값이 큰 코너 같은 경우에 미리 속도 줄여놓고 그냥 그 힘으로 그대로 차의 밸런스로 돌아가는 뭐 이런 환경들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뭐 전륜, 후륜이나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문제는 R값이 작은 코너인데 급격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돌아 나가면서도 제동력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차가 돌아 나갈 때는요, 차가 직진을 하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관성의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향은 그 관성의 힘을 저항하면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뭐로 트냐면 타이어의 트랙션, 접지로 트는 겁니다. 타이어의 접지가 충분해야 조향이 제대로 먹습니다. 자, 그런데 R값이 작을 경우에 제동을 걸게 되면 제동에서 또 마찰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찰력을 사용하면 그 제동에서 사용하는 만큼 조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지력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줄어든 접지를 가지고 관성을 저항해야 되는데 관성을 저항하는 힘이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의 힘이 더 커진 만큼 이 접지가 관성을 저항하지 못하는 만큼 그 비율만큼 밀려서 선회를 못하고 코너 밖으로 나가는 게 언더스티어란 말이에요. 이게 전륜차에서는 도드라집니다. 왜? 앞쪽이 무겁기 때문에 제동을 걸 때 노즈다운에 따른 무게, 하중 이동이 더 크게 일어나서 조향에 필요한 접지를 상당 부분 뺏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너링이 뭉툭하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의 의도대로 칼같이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난 이만큼 돌렸는데 왜 차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속도를 줄이게 되고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다이나믹스가 전반적으로 저하가 되죠.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후륜은 어떻습니까? 후륜은 제동을 걸더라도 앞쪽으로 쏠리는 무게 부담에 따른, 다시 말해서 제동으로 사용하는 마찰력이 그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선회를 위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접지가 그만큼 충분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차가 잘 돌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륜 구동이 대체적으로 코너링이 좋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향축에 구동이 걸리게 되면 구동이 걸려있는 상태는 강하게 힘이 작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조향을 할 때 더 큰 힘이 사용되게 됩니다. 더 큰 힘이 사용된다는 건 말하자면은 이렇게 바퀴를 조향할 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세하거나 정밀하게 이렇게 조작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후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전륜 쪽에 구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바퀴는 오로지 조향 그리고
기본적인 패시브한 트랙션만 확보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티어링 기어가 이 조향을 할 때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부담이 덜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밀하고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륜구동의 조향이 전륜구동보다 더 빠릿빠릿하고 예리하고 더 칼 같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유리하다. 전반적으로 핸들링이 그래서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전륜구동의 장점이 많습니다. 전륜구동은 차를 좀 작게 해도 실내 공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 이렇게 횡치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아우디처럼 종치 방식으로 들어가면서 전륜구동으로 빼는 A4나 A6 일부 모델 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특이한 모델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엔진은 조수석에, 그 다음에 변속기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걸 감안해서 변속기하고 운전자 무게 플러스 엔진 무게를 그게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엔진 들어오셔서 운전자를 좀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엔진을 조수석에다가 이렇게 넣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 본넷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를 좀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도 좀 덜 들어가고 작으면서도 실내 공간 좋게 뺄 수 있으니까 소비자도 좀 더 비싸지 않은 가격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운전의 재미 그리고 또 다이나믹스의 측면에서 후륜구동은 훨씬 더 운전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점. 그리고 고출력으로 넘어갈수록 후륜구동이 적합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미흡한 점들은 또 차후에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